안녕하세요. 부태통 안정환입니다. 이번에는 4차 산업과 미래 직업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4차 산업시대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진을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더 해봤습니다. 우선 산업혁명 전에는 인력, 수력, 풍력, 동물력 등으로 에너지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왕권, 신, 권위적, 폭력적인 통치가 주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의 형태가 왕, 기사, 농민, 노예계급으로 나눠져 있었고 주요 업종 자체가 농업이었습니다. 즉 농사만 짓기도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조직 자체가 개편이 되지 못하고 수천 년을 흘러왔던 것이죠. 네, 그러다 1차 산업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석탄, 석유, 광물 자원이었죠. 그래서 민주적인 정치 형태가 시작이 됩니다. 즉 인간이 육체적 노동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의 형태 자체가 정치인, 자본가, 노동자 형태로 왕과 신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죠. 주요 업종은 생산과 판매 관리에 중점을 둔 직종이 등장하고 변호사라든가 비서 등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직업 전문직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전자, 이제 금융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민주화 시대에서 자본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실질적인 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업종은 기업인,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 등 정보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 시대에서 정보 민주화 시대로 변환이 됐고요. 직업의 형태 역시 프로그래머, 해커, 전문기업인, 창업 등 정보관리 중점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에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지 약 45억 년이 지난 지금. 45년 전에 이 역사적인 연결로 지구의 진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And when you think about internet, it was focused on connecting people to data to things. And in the process, we saw the number of devices skyrocketing from 1 million PCs in the early 90s to 1 billion laptops in late 90s to 12 billion smartphones, tablets, and PCs in 2010.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인터넷은 단 2대의 컴퓨터로 시작해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120억 개 사물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될까요? Today, less than 1% of things in the physical world are connected. 만일 나머지 99%가 모두 연결된다면 우리 세상은 또 얼마나 변할까요?
So I think you're going to hear data about 40, 50 billion devices potentially hooked to the internet. I don't know how big it'll be, but it'll be very, very large. 저 멀리 동남아시아에서 바나나 수확 시기가 결정되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운송 트럭에 그 시기를 알려주고 운송 트럭은 스스로 슈퍼마켓에 배송 시간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은 기존에 있던 바나나의 가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재고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객이 밀고 있는 쇼핑카트는 바나나를 이용한 디저트 레시피까지 알려줍니다. 농산물의 수확과 공급의 변화가 우리 생활로 연결된 겁니다. 모두 인터넷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인터넷은 오로지 인간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체였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10년간 우리 인터넷이 지향할 방향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는 시기.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앞으로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물,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연결을 가능케 하는 기술과 그것으로 만들어진 세상. 우리는 이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잘 보셨나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나 인간이 쓰이는 모든 물건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끼리 서로 연결이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침대는 수면 습관을 확인해서 건강을 체크해주고요. 의자는 업무 습관이나 취미 습관, 비대는 단백질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확인해 줍니다. 또 냉장고는 식습관 분석을 통해 다이어트를 도와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사물 인터넷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말은 참 어렵고 낯설긴 하지만 우리는 이 사물 인터넷을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녹아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산업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 몇 가지를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술은 이런 거죠. 일명 손가락 리모컨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손가락 하나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TV를 켜고 끄는 것은 물론이고 채널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볼륨을 조절하는 것까지도 손가락 하나로 모두 가능하죠. 사물 인터넷 기술 덕분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전화가 올 때 음소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손짓 하나로 우리는 음소거까지도 가능합니다. TV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불을 켜고 끌 수도 있고요. 집안에 있는 온도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에어컨의 리모컨, TV 리모컨, 오디오 리모컨 이것들을 찾으러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것이 모두 사물 인터넷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자, 또 다른 사물 인터넷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가 몸을 뒤집기를 할 때쯤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서 눈을 떼고 있을 때 몸을 뒤집기라도 한다면 아이가 숨이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에게 이런 작은 센서를 달아주고 이 센서를 스마트폰과 연동시켜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걱정을 훨씬 덜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몸을 뒤집게 되면 이 센서는 몸을 뒤집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아이에게 가서 몸을 바로 눕혀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몸을 움직일 때쯤이 되면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참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아이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바로 달려가서 아이를 더 안전한 위치로 옮겨주면 됩니다. 자,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이 있는데요. 또 다른 한 가지 사물 인터넷 기술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엘리차라는 마을에서는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이었는데요. 판자촌이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구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고 한 집에서 발생한 불이 마을 전체로 번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5천여 명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됐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바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화재 경보기를 만든 것이죠. 자, 이 화재 경보기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한 집에서 불길이 나게 된다면 이 집에서 화재 경보기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화재 경보기가 다 같이 울리게 됩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집에 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주민들은 자신의 이웃에게 불이 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함께 나와서 불을 꺼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에 불이 발생했는지, 불길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이 화재 경보기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로 어느 집에 불길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위치를 짚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관도 빨리 와야 되겠죠. 인근 소방서에 정확한 GPS 위치를 전송을 하기 때문에 아주 빨리 소방관이 와서 불길을 꺼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조종할 수가 있고 불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이죠.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어떤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지난 2014년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 기술이 한 가지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산업이 연결고리처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센서가 필요하겠죠. 아이가 몸을 뒤집었는지 인식하는 센서, 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아차리는 센서, 그리고 사람의 손 모양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그런 센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센서가 장착될 단말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센서가 인식한 신호를 누구에겐가 보내줘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통신망과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도 필요하겠죠. 이런 5가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면 우리는 한 가지 편안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물 인터넷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불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아이가 뒤집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현재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이 센서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요. 우리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산업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 좀 전에 사물 인터넷을 다 보셨는데요. 사물 인터넷이 이런 것이다. 즉 모든 것이 연결된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근데 사물 인터넷은 무엇을 만드느냐? 빅데이터를 만듭니다. 빅데이터란 인간이 쓰는 모든 물건,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분야에 있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 역시 동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데이터는 많은 양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는 공유되고 모입니다. 데이터들은 다양한 곳으로부터 제공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포브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이 빅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까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빅데이터는 개인 맞춤형 광고를 이용한 마케팅에도 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지요. 데이터 야구를 아시나요? 야구 선수들의 개인 기록들은 저장되어 분석됩니다.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선수들은 상황에 맞게 배치되는데 이것을 데이터 야구라고 합니다. 의학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적용한다면 무려 3천억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번역 기능에도 한몫을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만 한 달 동안 이렇게나 많은 정보들이 게시됩니다. 웹에서는 하루 동안 25경 바이트에 달하는 정보들이 빠르게 생성됩니다. 또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양날의 검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그리고
빅브라더의 등장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공유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기업과 정부는 데이터 관리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는 스스로 빅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셨나요?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제가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정의는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인간관계에 대한 게 모두 나오고요. 취미, 업무, 마치 스마트폰은 내 뇌에 붙어있지도 않지만 내 뇌의 일부나 마찬가지로 움직입니다. 신용카드는 내 소비 패턴이 다 들어가죠. 블랙박스 같은 장소, 시간, 사건 등이 이미 현재도 빅데이터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계기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앞으로 상당수의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남현우 기자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인간이 곰인형처럼 디자인된 반려 로봇과 대화를 나눕니다. 로봇이 조종간을 잡고 비행 시뮬레이션 연습을 합니다. 이 로봇들을 움직이는 건 자체에 내장된 인공지능. 생각과 학습, 판단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일컫는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등장한 지도 어느덧 60년이 흘렀습니다. 통신과 연산 장치의 발전, 빅데이터 도입 등으로 그 적용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전제품과 자동차는 물론 스포츠와 게임, 의학, 국방과 우주 탐사, 재난 현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진화로 인간의 직업이 위협받을 정도입니다. 호텔과 백화점 안내 로봇, 아이스크림 가게 전문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향후 5년간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이미 나온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SF 영화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대상인 사람을 지각하고 감성이나 이런 걸 인지하고 그다음 생각을 읽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이 정도는 아직 사람 수준에는 극히 못 미칩니다.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기계가 등장하려면은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지 모르는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의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에 도전하는 이번 대결은 미래에 벌어질 수많은 사건의 전초전과 다름없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구글의 홈서부터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하고 쭉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ogle Home is gunning for Amazon Echo's spot on the home voice assistant throne. Based on the demo we saw at Google's developer conference yesterday, Google has a 3-part plan of attack to take on Amazon and Alexa. Ooh, is that for me? First, a more conversational voice control assistant. In the video, a kid asks Google Home 3 straight questions. Okay, Google, how many stars are in our galaxy? Well, there are about 100 to 400 billion stars, according to Space.com. Which star is the closest? According to NASA, the nearest star system is Alpha Centauri. Google Home uses the context of the previous question to answer the next one. Alexa, the voice assistant in the Amazon Echo, can't do that yet. She can respond to some basic internet searches. Alexa, how many stars are in the galaxy? Our galaxy has 300 billion stars. Alexa, which one's closest? I don't know that one, but I'm working on including more local businesses. To be fair, Google Home's demo is just that. It's a pre-produced demo. But the Google Assistant on any current Android phone has similar contextual awareness. Okay, Google. How many stars are in the galaxy? 100 billion stars. Okay, Google. Which one's closest? According to Hubble Space Telescope, the closest spiral galaxy is Andromeda. Since what Google can do now isn't that far off, there's no reason to think Google Home isn't going to deliver on that conversational functionality. But Amazon updates Alexa all the time. So by the time Google Home hits retail shelves, Alexa might be much more conversational herself.
Second, syncing with multiple devices. We have an Echo here in the living room and an Echo over there in the family room, but they won't talk to each other. Google Home promises to talk to any Chromecast device. That's how it sends the picture of the star to the TV in the video, and how it sends the song to multiple rooms to wake up the kids. Third, customizable design. People love personalizing their electronics, and you'll be able to swap out the bottom of Google Home with different colors and materials to match your home's decor. The Amazon Echo just has one first-party option. It's a tall black cylinder. So Google Home wants to win the design battle, but some people think it looks like an air freshener, so we'll see. So if Google comes through on all of those promises, it could be better than the Amazon Echo. But Google hasn't said a whole lot about smart home integrations yet. There was that one part in the video where they use a voice command to turn on the lights in the bedroom, but it hasn't offered a lot of specifics, and the Amazon Echo is a great smart home controller. That's why we use it in the CNET smart home. So if Google falls behind on those integrations, the Echo could still be our first choice as a personal assistant. Either way, we're looking forward to the battle ahead. 기가진이 완전 정보. 자,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하죠. 간단한 질문부터 들어갑니다. 기가진이 북한산의 높이는? 위키에서 찾아봤어요. 835.6m네요. 기가진이 위안화의 환율은? 위안 환율은 174.07원입니다. 오, 대단한데? 그럼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오늘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할지 한번 물어볼게요. 기가진이 오늘 날씨 어때? 비가 내리는 오후예요. 외출하시려면 우산 꼭 챙기세요. 와우. 교통도 잘 아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번에 개인 계정에서 등록한 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교통 정보 검색도 가능합니다. 기가진이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 회사까지 13.8km이며 자동차로 현재 42분 소요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소요 시간과 경로를 알려줍니다. 콜택시 기능도 있습니다. 기가진이 회사 가는 카카오 택시 좀 불러줘.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스마트폰에 택시 앱이 자동 실행되면 카카오 택시 앱에서 목적지와 출발지를 다시 한번 확인 후 호출하기만 누르면 택시가 도착합니다. 기가진이의 연락처는 총 40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걸어볼게요. 기가진이 김수민 영상통화. 김수민 전화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일반 통화는 물론이고 TV 화면을 통해서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기가진이 이모티콘. 이렇게 이모티콘도 고를 수 있고요. 기가진이 앵커샷. 앵커샷을 실행하면 카메라 앞에 다가가지 않아도 얼굴을 클로즈업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배달도 가능합니다. 기가진이 짜장면 시켜줘. 근처 인기 음식점으로 전화 주문이 가능해요. 1번 짜장해분. 주소를 기반으로 현재 주문이 가능한 중국집 리스트를 보여주고 기가진이 1번 짜장해분. 바로 전화를 걸어줍니다. 여보세요? 여기 짜장면 곱빼기 하나요? 출출한 저녁 시간엔 야식 주문도 가능합니다. 기가진이 야식 시켜줘. 집 주변에 영업 중인 야식 음식점을 보여줍니다. 자, 어떠셨어요? 검색부터 날씨와 교통은 물론 영상통화 그리고 배달까지. 인공지능 TV 기가진이. Good morning, Jarvis. Good morning, Mark. It's Saturday, so you only have 5 meetings. Your toast is ready. All right. Fresh shirt. Fire in the hole. Hell yeah. Who should we tickle next? I think we should tickle Max. Bot that I built. Yeah, my bad. Good. That was actually a test. Okay, how about just play some songs that our whole family likes?
나서는 아마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의 몸하고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서 안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형 로봇가 현재 개발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구글의 문 프로젝트, 일본의 로봇 페퍼, 그리고 한국의 휴버를 연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의 문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립니다. 이 로봇들이 달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기지를 만들고 인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일본에서 만든 로봇 페퍼입니다. 사실 뭐 다른 로봇도 있는데 이 로봇을 가지고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로봇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인간형 로봇이 판매를 시작했는데 단 1분 만에 전부 판매됐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표정을 읽을 수 있는 똑똑한 로봇이라고 하는데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이동은 기자입니다. ソイン社長、今とってもいい笑顔をしてましたね。ああ、そうか。社長の笑顔を見てたら、ソン社長、心から笑っていますか？目が笑ってませんよ。 目が笑ってない。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를 인식해 감정을 이해하는 로봇 페퍼. 지난해 일본이 개발한 인간형 로봇인데 판매 1분 만에 1000대가 모두 팔렸습니다. 19만 8천엔, 우리 돈 177만 원이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가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愛を持ったロボットを作りたい。感情を持った心を持ったロボットを作りたいというのが我々のビジョンであります。 이런 인간형 로봇은 특히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해지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로봇은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말벗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감정적 유대의 골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들을 그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어떤 이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데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26%,
거기에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그렇게 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개발한 로봇 휴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휴보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2015 다르파 세계 재난 로봇 경진대회 우승! 2016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참가한 최초의 로봇 참가자, 로봇계의 스타 휴보를 만나러 왔는데요. 손을 내밀며 제작진과의 악수를 청하는 휴보. 와, 정말 사람 같은데요? 휴보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녔으며 전신 제어 기술을 통해 신문 읽기, 울퉁불퉁한 길 걷기, 한 발 들고 균형 잡기 등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자동차 운전과 같은 작업도 알고리즘을 저장해 놓는다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과 같이 두 다리로 걸으며 자동차 운전까지 할 수 있는 로봇 휴보. 그럼 휴보의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휴보는 로봇이다 보니까 온몸에 모터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팔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몸통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는데 그 모터들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은 이제 가슴에 있는 메인 컴퓨터에서 각 모터들을 동시에 관장을 해서 제어를 하고 원하는 모션들을 생성해내서 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휴보는 시각을 담당하는 레이저 스캐너와 카메라, 뇌 역할을 하는 중앙 컴퓨터,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기, 물건을 잡는 손가락, 명령을 수행하는 모터 제어기, 이동을 위한 바퀴로 구성되는데요. 2000년 일본에서 이족 보행 로봇 아시모를 발표, 이에 자극을 받아 휴보의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휴보는 2002년도에 처음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처음 나온 로봇이 KHR-1, 두 다리로 걷는 기계죠. 그다음에 2003년에 KHR-2가 나왔고 거기에 예쁘게 케이스를 씌워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휴보 로봇 2004년도에 개발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에 알버트 휴보, 이어서 휴보 FX1, 휴보 Q, 그리고 휴보2 플러스, 그리고 최근에 DRC 휴보에 이르기까지 쭉 휴보를 개발해 왔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다 섬세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DRC 휴보가 탄생하여 2015 다르파 로봇 챌린지에서 로봇 강국들을 제치고 세계 최고 재난 대응 로봇이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현재 휴보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외에도 인명 구조, 가정,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미래에는 로봇이 산업과 생활 등 곳곳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휴보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의 결과를 정리를 하고 4차 산업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는 노동은 육체적 노동에서 정신적인 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암기하고 계산 위주로 바뀌었고요. 정치제도는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제도는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고 교육은 계급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계급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계급교육은 왕, 귀족, 부르주아, 평민, 노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던 그런 계급체계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이게 계산과 암기 위주의 대중교육의 형태로 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에 그 사람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산업의 발달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산업이 발달할 때 사회 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산업혁명 때만 하더라도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인구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어요. 인구의 90%가 농민이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남북전쟁만 하더라도 북쪽에는 공장, 남쪽에는 면화 공장이 있어가지고 북쪽에서는 소비와 생산을 할 노동자가 필요했고 남쪽에서는 그냥 노예가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사회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북군의 승리로 그 사회 구조가 통째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정신은 컴퓨터 언어 능력이 필요해지고요. 노동에서 창조적인 업무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컴퓨터 언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새로운 직종을 개척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창직이나 창업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을 통합적인 토론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브르타 독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사물 인터넷은 사물 간의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뭔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갖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직관과 디지털 기술이 합쳐진 기술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공부해야만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인공지능은 일종의 외계인이나 새로운 종족이 등장한 걸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들의 말을 알아야지 그들과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능력이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다, 코딩 교육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의 영어 같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독서 토론, 하브르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 유태인들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전문직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선생님도 없었고요.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하브르타가 활발해서 새로운 직종을 창업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앞으로 미래 직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 나온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 나라 가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직업을 창직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방식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업의 필요성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1차 산업혁명으로 육체적 능력이 필요가 감소합니다. 현재 직업은 정신능력 위주로 전문직이 우선돼 있습니다. 정신능력은 이해, 암기, 응용, 창조 능력인데 4차 산업 이후에는 새 직종을 창직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의 교육제도라든가 직업제도에서는 대량의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사람일수록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혹은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면 변호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전을 다 외우고 판례를 다 외우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머릿속에 암기한 걸 뽑아갖고 그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경영하는 사람이나 세무사나 회계사나 과학자들에 의까지 그들도 역시 계산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그 암기와 계산의 시대에서 창조적 능력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적 능력을 산업혁명으로 대신했고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을 대신하게 됩니다. 미래는 프로그래밍, 토론, 창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교육은 반드시 실패하고 그 사회 구조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아셔야만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각각의 강의로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꼭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